아이고, 총각. 괜히 날 도와주다가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많이 안 다쳤어요. 눈보라치는 언덕길, 100km가 넘는 폐지 리어카가 청년을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평생을 준비한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이도율은 망설임 없이 빙판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익. 잔인한 파열음과 함께 아버지가 사주신 그의 마지막 자존심 남색 정장이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밤새 다림질했던 희망은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 범벅이 되어버렸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차가운 바닥에 처박혀야 했던 청년.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의 미래를 저 낡은 바퀴 밑에 던져버린 걸까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흘린 피와 찢어진 바지가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재벌 회장의 심장을 부수게 될 줄은요. 나라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밤 천하의 윤 회장은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기업 총수가 텅 빈 방바닥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를 쓰러뜨린 건 경쟁사의 공격도 지병인 심장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코끝을 스치는 냄새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그 냄새 속에 어떤 30년 묵은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깔린 다온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하지만 이 넓은 방을 채우는 건 수십 개의 황금빛 상패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정막뿐입니다. 윤광석 회장은 불 꺼진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늙은 왕처럼 보였죠. 그의 시선은 창밖의 세상이 아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고급 만년필 진열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독일제 몽블랑, 이탈리아제 한정판 펜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그 화려한 펜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열장 가장 끝, 비어있는 한 칸이었습니다. 먼지만 뽀얗게 앉은 그 빈자리를 윤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게 아니야. 아무리 비싼 걸 쥐어도 그 느낌이 안 나. 윤 회장은 진열장에 있던 가장 비싼 만년필을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의 손은 30년 전 테이프로 칭칭 감았던 그 까슬까슬하고 따뜻했던 플라스틱 펜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후, 깊은 한숨과 함께 들이마신 공기. 최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쾌적한 방 안에서 윤 회장은 또다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아주 오래된 시장통의 국밥 냄새였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지독한 환치였습니다. 그 냄새는 30년 전 그날 밤 배고픔에 지쳐 죽으려 했던 그를 살려냈던 국밥 한 그릇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밥값 대신 맡기고 도망쳐버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그 낡은 펜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보안실장 고춘배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30년을 곁에서 모신 최측근답게 어둠 속에 홀로 앉은 회장을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죠. 춘배는 쟁반 하나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내일 있을 신입사원 최종 면접 서류와 회장이 남들 몰래 복용하는 위장약이 놓여 있었어요.
춘배의 시선이 회장의 손이 머물던 진열장의 빈칸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저 빈칸을 볼 때면 회장의 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간다는 걸 춘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속 버리십니다. 춘배는 빈자리에 대해 묻는 대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약을 챙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오래된 벗이 보내는 무언의 위로였죠. 춘배는 면접 대상자 명단을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며 분위기를 환기했습니다. 춘배가 물러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방 안. 윤 회장은 물없이 쓴 약을 삼키며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서류 위로 수많은 청년들의 간절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흐릿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텅 빈 안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내일이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국밥 냄새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심을 독촉하듯이 말이죠. 그날 밤 윤 회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운명처럼 그 펜이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지상보다 한 뼘 낮은 세상.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반지하 단칸방에는 밤새 고인 눅눅한 공기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태양이 도시를 깨우기 전인 새벽 4시 알람이 울리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이도율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죠. 잠을 잤다기보다는 불안과 뒤척임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도율은 침대 대신 바닥에 깐 얇은 이불을 힘겹게 걷어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벽지를 타고 번진 검푸른 곰팡이 얼룩이 마치 자신의 지지리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며칠이면 다시 피어오르는 저 곰팡이처럼 가난이라는 놈도 참 끈질기게 도율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고지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종이 한 장 한 장이 도율의 숨통을 조여오는 빚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도율은 그 무거운 현실에 짓눌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달력의 날짜 칸에는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거든요. 다운그룹 최종 면접 그 글자가 마치 핏자국처럼 혹은 마지막 구명줄처럼 선명하게 도율의 눈에 박혔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벼랑 끝의 신호였죠. 도율은 좁은 방 한가운데 걸어둔 옷걸이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엔 남색 정장 한 벌이 비닐 커버에 씌워져 걸려 있었습니다. 5년 전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가 당신의 퇴직금을 털어 사주셨던 옷이었습니다. 우리 도율이 이 옷 입고 날개 펴라. 투박한 손으로 옷깃을 여며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그 날개마저 낡게 만들었죠. 수백 번의 면접과 불합격을 거치며 정장은 유행이 지나 촌스러워졌고 어깨 부분의 광택은 죽어버렸습니다. 밤새 제습제를 잔뜩 넣어두었지만 반지하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옷감 깊숙이 배어 있었어요. 제발 오늘 하루만 버텨줘라. 도율은 정장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치익 뜨거운 스팀 소리와 함께 눅눅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율의 손길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고 절박했습니다. 주름 하나라도 잡히면 내 인생도 구겨질 것 같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을까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정장은 도율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울 유일한 전투복이자 초라한 자존심을 가려줄 마지막 껍질이었으니까요. 준비를 마친 도율은 현관 앞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뒷굽이 달아 비스듬해진 낡은 구두. 앞코의 가죽은 여기저기 긁혀 희끗희끗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죠. 도율은 주머니에서 검은색 네임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독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슥, 슥. 도율은 숨을 죽인 채 벗겨진 가죽 위를 네임펜으로 꼼꼼히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의 흔적을 지우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매직 잉크가 마르면서 벗겨진 자국은 감쪽같이 검게 변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번들거리는 웅크 자국이 흉터처럼 도드라져 보였어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도율의 눈에는 그 덧칠 자국이 대문짝만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가난을 숨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낙인 같았거든요. 냄새나는 덧칠을 마친 도율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영양부실로 푸석해진 얼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맹수의 것처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도율은 넥타이를 매듭 지으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다. 이도율. 사람의 값은 옷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거야. 목소리는 메마른 펌프질처럼 쇳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습니다. 이 낡은 정장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결코 낡지 않았다는 것을요.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훅 하고 끼쳐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 도율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반지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의 빛을 향해 내딛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등 뒤로 닫힌 철문이 텅 빈 방의 정적을 가두는 소리가 마치 출정하는 전사의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과연 도율의 그 간절한 덧칠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폭설 속에 검은 잉크처럼 번져 흘러내리게 될까요? 운명은 이미 그를 위해 가혹한 시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예고도 없이 쏟아진 폭설이 서울 도심을 하얗게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를 가득 메웠던 자동차들은 거대한 눈무덤 속에 갇혀버렸고 도시는 순식간에 하얀 정적 속으로 잠겨들었죠.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전 노선 운행 지연이라는 붉은 글씨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발 묶인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차갑고도 막막한 아침이었습니다. 다운그룹 본사 1층 보안실. 바깥의 냉기와는 달리 이곳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보안반장 고춘배는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출근길 확보를 위해 제설팀을 독촉하느라 목이 다 쉰 상태였죠. 그는 습관적으로 3번 모니터, 회사 후문 쪽 가파른 언덕길을 비추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에도 경사가 심해 마의 구간이라 불리는 곳인데 눈까지 왔으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춘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멈춰버린 하얀 세상 속에서 검은 점 하나가 미친 듯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춘배는 조이스틱을 조작해 그 점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이 줌인되자 픽셀이 깨지며 한 남자의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남색 정장을 입은 청년 도율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빙벽을 오르는 산악인처럼 미끄러운 언덕길을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눈길에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바지 밑단은 이미 눈물에 젖은 듯 축축했고 넥타이는 엉망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도율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지만 춘배의 귓가에는 청년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탄식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율은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절박한 몸짓이 모니터 너머 춘배의 가슴을 콕콕 찔러왔죠. 쯧쯧. 저러다 뼈도 못 추릴 텐데. 면접이 뭐라고 저 난리람. 춘배는 혀를 차며 모니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저 얇은 정장 한 장 걸치고 눈밭을 구르는 청춘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정문 초소의 눈길 미끄러짐 주의 방송을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버튼을 누르려던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화면 구석, 도율이 올라오는 반대편 내리막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3배는 더 커 보이는 젖은 폐지 박스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낡은 리어카였습니다. 리어카 뒤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매달려 중력을 거스르며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눈발은 더욱 굵어져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고 화면 속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위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리는 도율,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태롭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할머니의 리어카. 춘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폭설 속에 고립된 2개의 점, 청년의 다급한 질주와 노인의 힘겨운 버팀이 모니터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짓궂은 장난을 치듯 두 사람을 비극적인 충돌 지점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만 같았죠. 안 돼. 거기 위험해. 춘배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지만 방음 처리된 보안실의 외침이 저 눈보라 속까지 닿을 리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도율은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고 리어카는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춘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곧 벌어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 초침 소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 검은 점 2개가 마침내 하나로 겹쳐지려는 찰나. 과연 그 충돌은 파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었을까요? 운명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운그룹 본사가 저 멀리 신기루처럼 보이는 가파른 언덕길, 폭설이 내려앉은 아스팔트는 이제 길이 아니라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빙판이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빙벽 위에서 이른이 넘은 정말래 할머니는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3배는 더 무거운 젖은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와 말이죠. 눈을 잔뜩 머금어 물에 젖은 박스 뭉치들. 그 무자비한 무게가 굽은 등을 짓누를 때마다 말레의 낡은 운동화는 힘없이 바닥에서 헛돌았습니다. 기익. 녹슨 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1cm 앞으로 나아갔다 싶으면 중력이라는 짐승이 다시 2cm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말레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마찰력을 잃은 리어카 바퀴가 허공에서 헛도는 순간 거대한 쇳덩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리막을 향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말레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비명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속도가 붙은 리어카는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게 뻔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복되어 노인이 깔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 숨막히는 순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네 발로 기어오르던 도율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율의 시선이 손목시계와 미끄러지는 리어카 사이를 급박하게 오갔습니다. 오전 8시 45분 면접. 입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여기서 지체하면 지난 5년간 준비해온 평생의 기회가 눈앞에서 증발해버립니다. 도율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냥 지나쳐. 못 본 척해. 지금 내가 누굴 도울 처지야? 이 면접 놓치면 너는 영원히 반지하를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양심이 도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할머니의 핏발선 눈과 마주친 순간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도율의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비키세요. 도율은 다림질해온 정장이 구겨지는 것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눈바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리어카를 잡는 대신 미끄러지는 바퀴와 얼어붙은 바닥 사이로 자신의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고인목이 되려는 것처럼 말이죠. 쿵. 둔탁한 파열음이 눈보라치는 언덕을 울렸습니다. 도율은 바퀴와 빙판 사이에 자신의 몸을 쐐기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리어카의 날카로운 쇠 프레임이 도율의 오른쪽 무릎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찌익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도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남색 정장 바지가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날카로운 쇠붙이가 무릎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뇌를 강타했지만 도율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밀려 내려오던 리어카의 육중한 무게가 도율의 등과 무릎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리어카를 받아냈습니다. 하얀 눈 위로 찢어진 바지 사이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보안실 모니터 너머 이 모든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던 고춘배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춘배의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아났죠. 저 청년이 막아낸 것은 단순한 고물 리어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계이자 청년 자신의 미래를 맞바꾼 무모하고도 숭고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도율은 눈밭에 처박힌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건 무릎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을 위해 밤새 다림질했던 희망. 아버지가 사주신 그 날개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찢겨나갔습니다. 과연 그는 이 상처 입은 날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폭설은 무심하게도 쓰러진 청년의 어깨 위로 계속해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끼익 녹슨 바퀴가 비명을 멈추고 거친 숨소리마저 잦아든 언덕길. 그 정막을 깬 것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액체 소리였습니다. 뚝뚝. 겨우 멈춰선 리어카 바퀴 아래 순백의 눈밭 위로 검붉은 핏방울이 꽃잎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도율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억지로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다시 눈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의 시선이 떨리는 눈동자로 자신의 무릎을 향했습니다. 생명 줄과도 같았던 남색 정장 바지. 아버지의 퇴직금이 녹아있던 그 귀한 옷감은 날카로운 쇠붙이에 걸려 걸레, 조각처럼 처참하게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너덜거리는 천 조각 사이로 살점이 뜯겨나간 상처가 훤히 드러났고
체온에 녹은 눈물이 피와 섞여 질척거리고 있었죠. 순간 고통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절망이 도율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아,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면접 시간 10분 전. 밤새 다림질하며 곱게 펴놓았던 희망이 순식간에 흙탕물과 피범벅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도율의 눈가에 맺혀있던 물기가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흙탕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지독한 운명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었죠. 아이고, 총각 다리가. 정말내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청년의 다리가 피로 붉게 물드는 것을 본 노인은 마치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지은 죄인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끼고 있던 목장갑을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하고 트어 터진 맨손으로 도율의 찢어진 바지춤을 허둥지둥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을까. 내 땜시. 이 비싼 옷을. 하지만 그것은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헤집는 꼴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찌든 흙먼지와 기름때가 묻은 할머니의 거친 손.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도율의 남색 정장은 시커먼 얼룩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에도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도율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옷이 더 망가진다는 사실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더러운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율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바지춤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의 손등, 갈라진 손마디 사이사이마다 까만 때가 끼어 있는 그 투박한 손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밭일하느라 지문이 닳아 없어진 도율을 대학 보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흙투성이가 되었던 어머니의 그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도율은 목구멍까지 치솟은 억울함과 공포를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도율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다리는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그는 가장 다정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이거 어차피 오래돼서 오늘 버리려던 옷이었어요. 진짜예요. 그것은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버릴 옷을 밤새 다림질하고 구두굽까지 칠해서 입고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도율은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노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숨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도율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는 끙하는 신음과 함께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위험한 리어카를 안전한 가로수 옆까지 밀어 옮겨 놓았습니다. 자신의 면접은 이미 망가졌지만 할머니의 안전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미련한 고집이었죠. 멀리서 CCTV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보안반장 고춘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니터 속 청년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져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를 위로하고 리어카까지 옮겨주다니요. 춘배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벼랑 끝인데도 타인을 먼저 챙기는 요즘 세상에 멸종되다시피 한 바보 같은 풍경. 그 미련함이 춘배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런 멍청한 놈이 아직도 있네. 도율이 다시금 절뚝이며 급히 자리를 뜨려 하자 멍하니 서 있던 할머니가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도율의 더럽혀진 소매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양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그냥은 못 가네. 이 은혜를 입고 내냥 입 닦으면 사람이 아니지. 눈보라치는 언덕 위. 피해자는 괜찮다며 돌아서고 가해자는 제발 뭐라도 받아달라며 매달리는 기이하고도 슬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젖은 어깨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훗날 도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윙 최첨단 보안 게이트가 부드럽게 열리고 다운그룹 본사 1층 로비의 훈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도율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율이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로비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으니까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향긋한 원두커피 향과 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도는 그 세련된 공간에 도율의 존재는 그야말로 이질적인 오점 그 자체였습니다. 도율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구두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흙탕물이 거울 같은 바닥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의 찢어진 바지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땀에 젖은 셔츠에서는 쉰내가 풍겨나왔죠. 어머, 저 사람 뭐야? 경비 어디 갔어? 노숙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면접 대기 중이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경쟁자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홍해 갈라지듯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쟁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황당함 그리고 불쾌감만이 가득했죠. 도율은 가방으로 찢어진 무릎을 가리려 애썼지만 덜렁거리는 옷감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잉지잉. 그때 도율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도율은 황급히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행복요양병원 원무과였습니다. 액정에 뜬 미리 보기 메시지가 도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미납 안내 이도율 보호자님. 모친 입원비 3개월 연체입니다. 금일 미납씨 퇴원 조치 불가피합니다. 도율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 찢어진 바지 속에 감춘 피투성이 다리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도율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찰칵, 찰칵. 어디선가 날카로운 셔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어 도율의 이 비참한 몰골을 찍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면접장에 나타난 거짓골 취준생이라는 제목으로 SNS 어딘가에 올라가 조리돌림을 당하겠지요. 도율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하는 짓이야? 누군가의 굵직한 고함과 함께 셔터를 누르던 사람들의 시야가 시커먼 등으로 가로막혔습니다. 보안반장 고춘배였습니다. 그는 곰 같은 덩치로 도율의 앞을 막아서며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을 무서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에 구경꾼들은 찔끔하며 슬금슬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춘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등 뒤에 숨은 도율을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도율은 잔뜩 겁을 먹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제 쫓겨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젊은 친구,
춘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투박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해진 무언가를 도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형 밴드 하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 밴드였지만 춘배의 체온이 남아 따뜻했습니다. 피부터 닦고 가. 그러고 들어가면 면접관들 기절시킬 작정이야?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투박한 호의를 도율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춘배는 아까 CCTV로 도율이 할머니를 구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요. 도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 처음으로 만난 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시간 없어. 얼른 올라가. 1분 남았어. 춘배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무시하라는 듯 도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턱짓을 해보였습니다. 그 단단한 손길이 도율의 등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너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율은 밴드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의 소음과 경멸 어린 시선들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율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2층 VIP 라운지 난간에서 이 모든 소란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시선을 말이죠. 윤 회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도율의 찢어진 바지 속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 보았을까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율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곳, 차가운 심판대 위로 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열리고 이도율은 드디어 최종 면접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폭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앉아있는 긴 테이블. 그 위에는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지만 도율의 이력서만은 마치 오염된 휴지 조각처럼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은 도율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도율의 찢어진 바지 무릎과 붕대를 감은 손, 그리고 흙탕물이 말라붙어 희끗해진 구덕코에 박혀 있었죠. 그 눈빛들 속에 담긴 것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몰골로 감히 이곳에 들어왔는가 하는 순수한 불쾌감이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의 질문은 옆자리에 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지원자들에게만 쏟아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동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견해, 다운그룹의 미래, 전략. 그들은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매너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도율은 그들 사이에 앉아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는 마치 화려한 백화점 진열장에 잘못 놓인 썩은 사과가 된 것만 같았으니까요.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진동하는 옆 지원자들과 달리 도율에게선 비릿한 피 냄새와 땀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가 자신의 가난을 광고하는 것 같아 도율은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끝에 면접 종료 1분 전 가운데에 앉은 상무가 턱 끝으로 도율을 가리켰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 무례한 호칭. 도율은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율 씨라고 했나? 우리 회사가 무슨 재래시장 바닥입니까? 상무는 안경 너머로 도율을 훑어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을 넘어선 혐오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기본적인 복장 예절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꼴이 그게 뭡니까? 자기관리도 실력입니다. 실력.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들이 픽 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옆자리 경쟁자들의 입가에도 묘한 우월감이 번졌죠. 도율의 얼굴이 불에 댄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다고, 사람을 구하느라 이렇게 된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율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봤자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합리화하려는 구차한 영웅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변명은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상무는 도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력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도율의 간절했던 5년, 아버지의 퇴직금,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그 모든 희망이 자기관리 부족이라는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멸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도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를 잡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율은 울음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보여준 가장 정중한 예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마이너스.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헐거워진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정말내 할머니가 억지로 쥐어주었던 그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숨막히도록 조용한 면접실 바닥 위로 떨어진 플라스틱 펜은 요란하고 경박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대굴대굴, 툭. 펜은 하필이면 도율을 조롱했던 상무의 반짝이는 구두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런 테이프로 칭칭 감긴 꼬질꼬질한 몸통이 화려한 조명을 받아 더욱 초라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상무는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확 찌푸리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도율이 당황하여 펜을 주우려 허둥지둥 몸을 굽히는 그 찰나의 순간, 이 모든 상황을 면접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매직미러, 그 너머 VIP 관찰실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광석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8K 초고화질 모니터를 통해 면접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도율의 찢어진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던 윤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카메라가 그 펜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윤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가득 찬 펜의 형상, 검은색 몸통 중간이 부러져 덧댄 노란색 투명 테이프, 세월에 닳고 닳아 하얗게 일어난 그립 부분에 마모된 흔적. 세상에 공장에서 찍어낸 펜은 수억 개가 있지만 저렇게 궁상맞게 테이프를 감은 펜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마포대교 위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접 감았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저거 설마. 윤 회장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지만 그는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바닥이 차가운 모니터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화면 속 펜을 직접 만져보려는 것처럼 말이죠. 왜 저게 저기서 나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과거이자 유일한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윤 회장의 눈가에 핏발이 섰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저 청년이 왜 내 생명의 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저 펜을 품고 있는 걸까요? 면접실 안. 도율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펜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떨어뜨린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다운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쾅! 도율의 등 뒤로 육중한 면접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면접장의 긴장이 툭 끊어졌습니다.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 뒤처럼 면접관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참았던 비웃음이 댐 터지듯 흘러나왔죠. 참나.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요즘 젊은 친구들 패기 있다고 해야 하나, 개념이 없다고 해야 하나. 인사팀 뭐 하는 거야? 저런 걸 서류에서 안 거르고. 면접관들은 도율이 남기고 간 비릿한 피냄새를 손부채질로 쫓아내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에게 도율은 절박한 지원자가 아니라 고귀한 면접장에 들어온 불쾌한 이물질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때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막내 면접관의 눈에 바닥에 뒹구는 펜이 들어왔습니다. 도율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간 그 문제의 낡은 만년필이었죠. 이거 놓고 갔네. 막내 면접관은 더러운 오물이라도 집어들듯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 끝으로 펜을 집어 올렸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흉물스러운 꼴을 보자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옆자리 동료에게 펜을 흔들어 보이며 킬킬거렸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박물관에서도 안 받아줄 고물입니다. 이런 걸 들고 다니니 꼴이 그 모양이지. 버려. 재수옴 붙겠다. 동료의 말에 막내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쥔 손을 허공에 들어 올렸습니다. 툭 하고 손을 놓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30년 전 윤 회장의 생명을 그리고 오늘 도율의 마음을 지탱했던 그 펜이 영원히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지려는 찰나였습니다. B-. 굳게 닫혀있던 VIP 관찰실 전용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면접관들이 귀를 막으며 소스라치게 놀란 순간 스피커를 통해 서늘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면접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십시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의 목소리가 드물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펜 버리지 마십시오. 손끝 하나 대지 말고 지금 당장 펜트하우스로 올리세요. 지금 당장. 면접관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고 고작 저 쓰레기 같은 펜 때문에 비서실장이 소리를 지른다는 사실에 당황했죠. 하지만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막내 면접관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펜을 받쳐들고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운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 집무실. 이곳의 공기는 바깥보다 100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정막 속에서 윤광석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데스크 매트.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꼬질꼬질한 플라스틱 펜 한 자루. 그 기이한 불협화음이 방 안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었죠. 윤 회장의 손은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쥔 채 좀처럼 펜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인했는데 아니라면 자신이 30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그 희미한 희망이 착각이라면 그 실망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옆에 선 비서실장도 뒤따라 들어온 임원들도 침을 꿀꺽 삼키며 회장의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후, 윤 회장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물을 다루듯 펜을 쥐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 윤 회장의 엄지손가락이 펜대 중간을 더듬었습니다. 부러진 허리를 이어 붙인 누렇게 변색된 투명 테이프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슥, 슥. 매끄럽지 않고 끈적하며 세월에 말라 비틀어져 까슬까슬하게 일어난 그 테이프의 감촉. 순간 윤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건 확실했습니다. 30년 전 마포대교 위, 죽기 전에 유서라도 쓰려다 부러뜨린 펜을 국밥집에서 얻은 테이프로 덜덜 떨며 감았던 그날 자신의 손가락 지문이 기억하는 바로 그 투박한 매듭이었습니다. 허! 윤 회장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 펜이 어떻게 3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까요? 그 국밥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청년 이도율은 이 펜과 무슨 관계일까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반가움과 그리움,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차가운 의심. 혹시 누군가 내 과거를 알고 접근한 치밀한 사기극은 아닐까? 기업 총수로서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온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펜의 온기만큼은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져 윤 회장은 차마 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어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 짓눌렀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급격한 감정 변화에 겁을 먹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회장이 웃을지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윤 회장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목구멍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번쩍 떴습니다. 젖어있던 그의 눈빛에서 찰나의 동요가 지워지고 다시금 냉철한 기업가의 이성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옆에 선 비서실장을 천천히 노려보았습니다. 김 실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폭풍 같은 지시를 예고하는 서곡이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펜은 기적의 증표일까요? 아니면 파멸의 미끼일까요? 윤 회장의 손에서 펜이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나간 그 청년 이도율. 당장 뒷조사해. 윤광석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창밖의 눈보라를 노려보고 있었죠. 하지만 비서실장은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회장의 눈동자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동선, 만난 사람, 그리고 이 펜이 어떻게 그 청년 손에 들어갔는지 1분 단위로 보고해. 하나라도 놓치면 자네들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지시는 단호했지만 책상을 짚은 윤 회장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치밀한 연극이라면 자신의 추억을 이용하려 한 그들을 절대 용서치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3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그 국밥집 아주머니의 흔적이 맞는다면 회장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의 긴급 신호와 함께 다운그룹의 거대한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인사팀의 신상 정보와 보안팀의 출입 로그가 실시간으로 취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율의 가난한 삶이 대기업의 차가운 데이터망 위에서 낱낱이 해부되는 순간이었죠. 지하 2층 보안실. 비서실의 긴급 요청을 받은 고춘배 반장은 모니터 앞에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신저 창에는 긴급 금일 오전 8시 40분경 후문 언덕길 CCTV 영상 확보 요망이라는 지시가 떠 있었죠. 춘배는 올 것이 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까부터 따로 백업해 두었던 보관한 폴더 속의 영상 파일을 꺼냈으니까요. 회장님도 참, 이제야 보시려나 보네. 춘배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상 파일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일지 비고란에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굵은 글씨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것은 도율을 향한 춘배의 마지막 변호이자 회장에게 보내는 결정적인 탄원서였습니다. 특이사항 임명구조로 인한 면접 지각 위기 및 복장 훼손, 신원 확인 불가 노인 구호 조치 중 발생함. 딸깍. 춘배의 두툼한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도율을 오해와 멸시 그리고 자기관리 부족이라는 누명 속에 가두었던 진실의 파일이 회장실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로딩바가 채워지는 동안 춘배는 모니터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청년 조금만 버텨. 내 억울함 이제 다 풀릴 거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 회장실의 벽면을 채운 대형 모니터에 문제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온통 하얀 눈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위태롭게 미끄러지는 리어카와 그것을 막으려 달려드는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윤 회장의 팔짱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도율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5년을 준비한 정장이 찢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바퀴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하고 부딪히는 충격이 모니터 너머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피 흘리는 무릎으로 일어나 오히려 노인을 위로하고 리어카를 옮겨주는 도율의 모습?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배우도 저토록 처절하고 바보 같은 선의를 연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 회장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 청년을 기본이 안 된 불청객이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청년이 피를 흘리며 면접장에 서 있을 때 자신은 따뜻한 방 안에서 펜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 윤 회장은 저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도율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화질이 흐릿했지만 윤 회장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바로 그 낡은 펜이었습니다. 아! 윤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기극을 위한 소품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대가로 받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무거운 감사 표시였습니다. 도율은 그 쓰레기 같은 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안주머니,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히 품고 면접장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와르르. 윤 회장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의 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로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격한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죠. 3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국밥 한 그릇의 온기, 그리고 오늘 또다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청년의 피 묻은 무릎. 두 기억이 겹쳐지며 윤 회장의 심장을 난타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모니터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빚은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급했습니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단추를 채울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병원. 그 청년 어느 병원으로 갔어? 윤 회장은 펜을 꽉 움켜쥐고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멈춰진 영상 속 도율이 눈밭에 무릎 꿇은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한 진짜 어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쉽게 만남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인가 봅니다. 과연 회장은 도율이 떠나기 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다온그룹의 거대한 회전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도율의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면접장 안에서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왔던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통증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무릎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피가 솟구쳤고 얼어붙었던 근육들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도율은 비틀거리다 결국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놀란 비명소리, 누군가 다급하게 119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 모든 소음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고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눈보라가 도율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안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그 낡은 펜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죠. 잠시 후 인근 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뒤섞인 그곳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또 다른 전장이었습니다. 도율은 응급처치를 받고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정장 바지는 가위로 잘려나갔고 피투성이었던 무릎에는 하얀 붕대가 두툼하게 감겼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핏기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도율은 고통과 피로에 지쳐 쪽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면접관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지 그의 미간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수행원도 없이 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광석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품이 있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백발, 단추가 잘못 채워진 코트, 그리고 땀으로 젖은 이마. 그의 눈빛은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율 환자 어디 있습니까? 윤 회장의 갈라진 목소리에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당황하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도율 환자분, 저기 3번 커튼 뒤에 계세요. 윤 회장은 간호사가 가리킨 곳을 향해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무사한지, 그리고 그 청년의 품에 정말 내 펜이 있는지.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3번 커튼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차라락 마이너스 커튼, 링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눈앞에 보인 건 텅 빈 침대뿐이었습니다. 구겨진 하얀 시트와 허공에서 쓸쓸하게 흔들리는 링거줄만이 그를 반겼죠. 아! 윤 회장은 허탈함에 다리가 풀려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한 발 늦은 걸까요? 그새 퇴원해버린 걸까요? 뒤따라온 간호사가 빈 침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방금 정밀 검사 들어가셨나 봐요. 다리 쪽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서. 윤 회장은 그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침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구겨진 시트를 쓸어보았습니다. 아직 도율의 체온이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윤 회장의 차가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홀로 아픔을 견뎠을 청년의 외로운 열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린 환자 차트 하나가 윤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심코 차트를 집어든 윤 회장의 눈동자가 멈칫했습니다. 환자명 이도율 나이 29세 성별남. 그리고 그 아래 입원 수속을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상연락망 보호자 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공란. 그 조그만 빈칸이 마치 거대한 구멍이 되어 윤 회장의 가슴을 둔기로 내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호자가 없어? 윤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하얀 여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다급할 때 달려와 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줄 사람도, 아픈 몸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가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요. 그 절대적인 고독의 무게가 윤 회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윤 회장 자신도 그랬습니다. 마포대교에서 구조되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그의 차트 역시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니까요. 세상 천지에 내 편 하나 없다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 그것은 찢어진 상처보다 더 아프고 부러진 뼈보다 더 시린 고통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검지 손가락으로 차트의 빈칸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이 거대한 고독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30년 전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외로움을 지금 이 청년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윤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단순히 펜을 돌려받고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보상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젖어들면서도 동시에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빈칸 위로 펜촉을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저 빈칸을 채워야 할 때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검사실 쪽 복도 끝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휠체어 바퀴 소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어떤 구원이 될까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뜨거운 눈물의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도율 환자의 소지품입니다. 뒤따라온 비서실장이 투명한 비닐 지퍼백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흙탕물에 젖은 낡은 만년필 한 자루와 물기에 퉁퉁 불어버린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윤 회장은 홀린 듯 지퍼백을 열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만년필을 지나 그 젖은 종이 쪽지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영수증도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달력을 찢어 만든 뒷면이 거친 이면지였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발을 정자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퉁이에는 서툰 글씨체로 투박하게 적힌 상호가 보였습니다. 시장통 할매국밥.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윤광석 회장의 머릿속에서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벽이 순식간에 눈보라치는 30년 전의 그 어두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오늘처럼 살을 애는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모든 것을 잃은 35의 윤광석. 그는 마포대교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 넘실대는 검은 강물이 마치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던 밤이었죠. 신발을 벗고 차가운 난간을 넘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각, 물이 차다. 미쳤다고 거길 들어가. 등 뒤에서 걸걸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리어카에서 국밥을 팔고 정리하던 젊은 시절의 정말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달려와 윤광석의 허리춤을 낚아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뺨이라도 때릴 듯한 기세로 그의 멱살을 잡고 리어카로 끌고 갔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밥은 묵고 죽어. 배고파서 저승길이나 제대로 가겠어?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윤광석을 플라스틱 의자에 앉히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토렴된 국밥 한 그릇을 턱하니 내밀었습니다. 뚝배기 위로 수북하게 쌓인 고기와 깍두기. 윤광석은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위장이 밥 냄새를 맡자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짐승처럼 국밥을 허겁지겁 퍼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천천히 처묵어. 채알라. 정말래는 무심한 듯 깍두기 국물을 부어주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그 힘으로 씹어 삼켜.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겨. 밥만 묵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는겨. 그 투박한 위로에 젊은 윤광석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국밥에 섞여 들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밥알을 씹어 삼켰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어떻게든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생의 의지가 뜨거운 국물과 함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 먹고 난 뒤 윤광석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몸통이 부러져 테이프로 칭칭 감은 볼품없는 만년필 한 자루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이거라도 맡아주십시오. 정말래는 그 꼬질꼬질한 펜을 받아들고는 불빛에 비춰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뭐요? 쓰레기요?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밥값 그때 100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제 목숨입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윤광석에게 그것은 성공한 뒤에 너무나 초라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고 살았던 비겁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병원 복도,
윤 회장은 펜을 가슴에 품은 채 벽에 기대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 흑. 그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쓰레기통에나 들어갈 그 고물 플라스틱 펜을, 실패자가 맡기고 도망친 그 초라한 담보를 성공할 놈의 보물이라 믿으며 30년 동안이나 고이 간직해 준 것입니다. 저 펜에 감긴 누런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녀는 매일매일 그 펜을 닦으며 그를 기다렸을 겁니다. 언젠가 밥값 갚으러 올 그 청년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자신이 잊고 살았던 그 약속을 또 다른 절망 속에 있던 청년 도율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보물을 내어주어 청년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돌고 돌아 기적처럼 다시 윤광석의 가슴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으엉, 으흐흑. 천하의 윤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오열했습니다. 체면도 위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도 수행원들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노인의 등 위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30년 묵은 마음의 빚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는 소문은 겨울 바람보다 더 빠르게 다운그룹 임원실을 강타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회장님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더라. 아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혼외자 아들을 찾았다더라. 심지어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헛것을 보고 우신 거다라는 악의적인 찌라시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운그룹의 주가를 걱정하는 이사진들의 전화통에 불이 났고 법무팀은 이 사태를 조용히 덮기 위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도율의 사고와 낡은 펜은 기적이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리스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광석 회장은 그런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펜트하우스로 복귀한 윤 회장의 집무실. 그곳의 공기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응급실에서의 혼란을 털어내고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의 등 뒤 거대한 집무용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최종 정리한 사고 관련자 신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보고서를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30년의 세월을 건너뛴 진실이 흑백 사진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성명 정말래 나이 74세 주거지 성북동 달동네 쪽방촌 특이사항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폐지수거로 생계유지 중.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현재의 사진. 윤 회장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윤 회장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억척스럽고 활기찼던 국밥집 젊은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땅을 향해 있었고 얼굴은 고된 세월의 풍파를 맞아 깊은 주름 골짜기가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흐릿하고 탁해진 눈동자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30년 전 자신을 살려냈던 그 강인하고
따뜻한 생명력을 말이죠. 그녀는 윤 회장이 성공의 단맛에 취해 떵떵거리는 동안 차가운 길바닥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 윤 회장은 사진 속 할머니의 굽은 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굽은 등이 마치 자신이 갚지 못한 빚의 무게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과 상의해 보았습니다만 이번 일은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네. 도율 군에게는 특별 채용으로 합격 통보를 하고 할머니께는 넉넉한 위로금과 함께 평생 무료 식사권 정도를 전달하는 걸로 하시죠. 비서실장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달동네까지 가는 것은 경호상 위험하기도 하고 언론에 노출되면 가십거리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돈으로 깔끔하게 보상하고 끝내는 것. 그것이 대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세련된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대리인을 보내 정중히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냥 여기서 결제만. 탁! 윤 회장이 보고서를 덮는 소리가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서실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서린 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자네는 아직도 사람의 값을 돈으로만 계산하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림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갚지 못한 게 고작 돈 몇 푼인 줄 아나? 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공하면 갚으러 가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실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가난했던 시절의 은인을 잊고 싶었던 비겁함. 그녀가 지켜준 것은 낡은 펜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약속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빚을 고작 비서를 시켜보낸 돈 봉투로 퉁치려 하다니요. 그것은 은인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직접 간다. 윤 회장은 옷걸이에 걸린 수백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지나쳤습니다. 대신 수행기사가 들고 있던 현장 시촬용으로 쓰는 두툼하고 투박한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화려한 회장의 옷은 벗어던지고 30년 전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던 배고픈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차 대기시켜. 본사가 아니라 그 언덕길로 간다. 임원들이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밖은 눈보라가 심합니다. 위험합니다. 기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윤 회장은 그들의 만류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어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윤 회장은 주머니 속에 낡은 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펜의 온기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죠. 이제 30년을 돌아온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 눈 내리는 골목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변두리
성북동 달동네 입구. 고요하던 낡은 골목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보라치는 허공을 가르고 칠이 벗겨진 담벼락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곧이어 뒷좌석 문이 열리고 두툼한 패딩 점퍼를 걸친 윤광석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우산 쓰십시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손을 들어 비서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우산 속의 안락함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은희는 30년 동안 이 눈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왔는데 감히 우산 아래 숨어 그녀를 만날 수는 없다는 듯이 말이죠. 윤 회장은 쏟아지는 폭설을 그대로 맞으며 가로등이 깜빡이는 골목 어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지만 그는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치 골목 안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퇴원한 지 몇 시간도 안 된 도율이었습니다. 그는 붕대를 감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젖은 박스가 실린 리어카를 뒤에서 힘껏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끄는 정말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영차,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이고, 총각. 다리도 아픈디 비켜. 내가 할게. 서로를 위하는 그 투박하고 따뜻한 풍경. 윤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마포대교에서 국밥을 얻어먹고 내려오던 길에 보았던 정말래의 젊은 시절 뒷모습과 판박이었으니까요. 그때도 그녀는 저렇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던 그 당당한 등. 그 등이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조그맣게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목을 대가 뜨겁게 울렁거렸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도율과 말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을 대동한 노신사의 등장. 평생을 가난 속에 숨어 살던 말레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단속이라도 나온 걸까? 아니면 빚쟁이 들릴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시오? 우리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윤 회장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할까봐 숨조차 죽인 채였습니다. 도율이 윤 회장을 알아보고 놀란 눈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윤 회장의 눈에는 도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쪼글쪼글해진 말레의 얼굴, 그 겁에 질린 탁한 눈동자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간 윤 회장은 거친 숨을 한번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행원들도 도율도 비서실장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털썩? 천하의 윤광석 회장이 차가운 눈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양복 바지가 더러운 흙탕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의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값 떼먹고 도망친 죄 많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율이 기겁하며 윤 회장을 부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도율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30년 묵은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펜을 받쳐들고 말레의 거친 손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레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30년 전 마포대교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도망쳤던 그놈입니다. 성공해서 오겠다고 큰 소리치고는 이제야 온 못난 놈입니다. 말레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손에 들린 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런 테이프로 칭칭 감긴 칠이 다 벗겨진 플라스틱 펜. 그녀가 매일 밤 닦으며 아들의 유품처럼 아꼈던 그 물건. 그리고 눈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공한 남자의 주름진 얼굴.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30년 전 죽겠다며 강물만 쳐다보던 비쩍 마른 청년. 국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살겠다고 울던 그 청년의 눈빛이 지금 눈앞의 노신사와 겹쳐졌습니다. 아이고. 말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 조심스럽게 뻗어나와 윤 회장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그녀의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살아있었는가? 안 죽고 살아있었어. 그녀는 화를 내지도 왜 이제 왔냐고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밥은 굶지 않고 묵고 사는가? 원망도 보상에 대한 욕심도 없는 오직 생사를 걱정하는 그 투박하고도 거대한 안부 인사. 그 한마디가 윤 회장의 가슴을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30년 전 밥 먹고 죽으라던 그녀는 30년 후에도 여전히 밥은 먹고 사냐며 그의 허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으흐흑. 네 어머니. 밥 잘 먹고 삽니다. 너무 잘 먹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윤 회장은 말레의 허리춤을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다 내려놓은 가장 솔직하고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말레는 그런 윤 회장의 등을 앙상한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체하지 말라고 등을 두드려주던 그때처럼 말이죠. 됐네. 살아있으니 됐어. 그거면 된겨. 그 옆에서 도율은 입을 틀어막은 채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낡은 펜 하나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기적을 목격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차가운 골목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 세 사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얀 눈발은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공평하게 내려앉으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밥 한 끼의 온기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잔인하리만치 매서웠던 겨울의 폭설이 마침내 물러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온그룹 본사 앞 화단에는 붉은 연산홍이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거대한 유리 빌딩을 비추며 지난 겨울의 차가웠던 기억을 녹여내고 있었죠. 다온그룹 3층 사회공헌센터 대회의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이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신입사원 이도율이라는 명찰을 단 그는 더 이상 면접장에서 주눅 들어 고개를 숙이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눈빛은 봄날의 햇살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밥 한 끼,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의 온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획한 찾아가는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임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맞은편 자문위원석에는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보안반장 고춘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옆자리 직원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맞지? 저 친구가 그 전설의 신입사원이야. 무릎이 깨져가며 입사한 독종이자 우리 회장님 은인. 춘배의 너스레에 도율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도 이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웃음엔 구김살 대신 스스로 증명해낸 사람의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의 찢어졌던 무릎 흉터는 이제 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1층 로비. 지난 겨울 도율이 흙탕물 묻은 발로 들어와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 정중앙 예전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해외 유명 작가의 추상화가 걸려있던 가장 비싼 명당 자리. 그곳에는 이제 자그마한 방탄유리 진열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핀 조명을 받으며 전시된 물건은 다름 아닌 몸통이 깨져 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만년필과 찢어진 달력종이 쪽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물건들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로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문구가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약속을 지키는 기업. 바쁘게 오가던 임직원들도 방문객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낡은 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회장의 참회와 한 청년의 용기, 그리고 한 노인의 30년 기다림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것은 다운그룹의 새로운 사원이자 차가운 자본주의 숲에 심어진 따뜻한 심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집무실. 윤광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 봄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고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국밥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독했던 환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짜 고소하고 따뜻한 국밥 냄새가 그의 주말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룹이 후원하여 번듯한 가게를 얻은 다온 나눔 식당. 명예점주가 된 정말래 할머니는 이제 추운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펄펄 끓는 육수 앞에서 배고픈 이들에게 넉넉한 국밥을 퍼주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윤 회장과 도율이 그곳에 들러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돕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밥값을 떼먹었던 청년이 이제는 밥을 나르는 사람이 되어 빚을 갚고 있는 것이죠. 윤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를 무의식적으로 툭 두드렸습니다. 비어있는 주머니.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찬 듯한 묵직한 충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수조 원의 주식보다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보다 저 로비에 놓인 낡은 펜 하나가 내 인생을 훨씬 더 값지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회장님, 점심 준비해 드릴까요? 일식으로 예약했습니다만. 비서실장의 물음에 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 취소하게. 오늘 점심도 국밥으로 하지. 도율이 녀석 부르게나. 윤 회장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윤 회장의 은발 위로 그리고 1층 로비의 낡은 펜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쏘아 올린 기적. 그 온기가 차가웠던 빌딩 숲을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 낡은 펜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잊고 있던 사람의 값을 묻듯이 말이죠. 그날 서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 놓인 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펜 한 자루. 그것은 단순히 쓰다 버린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건네진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의 무게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고 지냈던 낡은 펜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세상의 언덕길을 오르고 있을 수많은 도율님들에게, 그리고 묵묵히 등을 내어주는 말레님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사연의 온기였습니다. 오늘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